마음으로 알아보는 인간 행동, 우리 13차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덕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도덕 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은 참 타인을 되게 배려를 잘한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배려심이 없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떤 각종 폭력, 집단 따돌림, 그 다음에 괴롭힘, 생명경시 행위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도덕적 둔감성과 혼돈을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언어력이라든가 논리력, 수리력 이런 학업 지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도덕 지능을 개발하는 데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배려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인성을 갖췄다 안 갖췄다라고 얘기할 때의 기준하고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참 이로 이제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라는 것을 논할 때에 상대방을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회와 학교에서 도덕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 도덕 지능의 중요성은 굉장히 다시 부각되고 있을 거고 부각될 것입니다. 콜주와 보바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은 도덕 지능의 개념을 다양한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 지혜와 인간 마음의 정의적, 인지적 자원을 잘 활용하게 되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지능의 개념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배려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도덕성이 있구나, 야 도덕성이 없다 라는 판단 기준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 도덕성 지능의 도덕 지능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상대를 얼마나 공감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거짓으로 대하는 거는 도덕성에서 결여가 되겠죠.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진실되게 거짓 없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느냐, 양심적으로 대하느냐, 양심을 갖고 갖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이 있겠죠? 네, 친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친절할 수는 없으나 내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절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도덕지능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제력입니다. 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도 요즘은 자꾸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로 하고 나서 후회하고 아, 컨트롤해야 돼. 내 자신을 지금 다시 재정립해야 돼. 나를 다시 내가 스스로를 이겨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격분했다가 컨트롤했다가 스스로를 다시 뭐 자제를 가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할 때도 많습니다. 존중심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한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만큼 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죠. 그런 게 도덕지능의 구성 요소입니다.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공정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공정성을 잃게 되면 우리는 도덕지능을 우리가 잃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우리는 도덕지능의 구성 요소가 우리가 7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우리 선생님들은 주시하고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정 심리학입니다. 행복에 관한 심리학에서 긍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 여건이 되고 갖는 가장 기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서 우리가 심리학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긍정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 분야로서 인간의 삶을 융성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조건과 과정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이라는 자체를 가졌을 때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최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라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긍정 심리학에 있을 때의 행복을 비롯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여러 문제,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삶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성취 과정을 밝혀내고자 하기도 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관여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을 탐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행복과 성장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심리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시자, 우리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있죠.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는 학습된 무력감의 대가이자 지금은 학습된 낙관주의의 선봉자로 알려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예요. 셀리그먼이라고 꼽힐 수 있습니다. 셀리그먼을 그 교수님을 통해서 긍정심리학이 창시가 되었죠. 긍정심리학 운동은 1998년쯤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셀리그먼 교수는 미국 심리학의 회장 취임 연설의 주제로 긍정심리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진정한 치료는 송산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치료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에 내부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최선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긍정심리학의 방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2년에 발간된 그에 져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의 긍정심리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심리학 행복한 삶은 충만한 삶이다 라고 했죠. 첫 번째는 긍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한 즐거움입니다. 긍정적 감정을 갖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은 하루 종일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갖고 지낸 시간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짜증과 불평과 그 다음에 피곤하다라는 말과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통해 보니까 내가 많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불평과 불만과 피곤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줬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니 좀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긍정적 활동에 대한 몰입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내 소중한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에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또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성취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5가지 요소가 갖춰진 삶을 우리는 행복 모델,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의 시작은 긍정적 정서였다고 봐요. 우리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더 많은 시너지가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행복해지려면 행복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관점에서 자기 안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버가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행복한 가난 심리학에 있을 때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강화해야겠죠. 그래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단점을 고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서 강화하는 편이 행복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일깨워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강점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북돋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효과적임을 우리는 연구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긍정심리학을 알아봤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와 시간과 장소와 일정은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공지사항에 꼭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